저는 눈의 나라 핀란드에서 왔습니다. 18년 동안 하늘을 날며 전 세계의 겨울을 겪었죠. 하지만 그날 밤 인천공항에서 제가 목격한 것은 제 상식을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100년 만에 폭설 속에서 중국과 일본이 항복했을 때 한국인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기적을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베이징 공항은 이미 폐쇄되었습니다. 나리타 공항도 착륙으로 판정을 내렸죠. 우리 비행기에 남은 연료는 단 40분 분량. 300명의 승객들은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기장은 절망적인 목소리로 무전을 보냈습니다. 누구든 우리를 받아줄 곳이 없습니까? 그때였습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오직 한 곳, 인천공항만이 응답했습니다. 우리는 준비되었습니다. 당장 내려오십시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레이더에 잡힌 한국의 적설량은 이미 50cm가 넘었거든요. 핀란드 헬싱키 공항이라도 이 정도면 셧다운을 고민할 수준이었습니다. 구름을 뚫고 고도를 낮췄을 때 저와 기장은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사방이 하얀 눈 지옥인데 인천의 활주로만은 마치가 닦아놓은 거울처럼 검은 아스팔트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죠. 수십 대의 제설차가 마치 군대의 기갑 부대처럼 오차 없이 눈을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핀란드 전문가인 저조차 태어나서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하지만 진짜 충격은 비행기가 멈춘 뒤에 시작되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들어온 건 매서운 추위가 아니라 한국인들의 뜨거운 온기였습니다. 퇴근을 포기하고 달려온 직원들이 승객들에게 핫팩과 따뜻한 차를 건네고 있었죠. 그때 기내 뒷좌석에서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한 아이가 극도의 공포를 느끼며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18년 경력에 저조차 당황해 얼어붙었던 그 순간 한 한국인 아주머니가 아이 앞에 다가와 망설임 없이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가 꺼낸 이 한마디에 기내의 공기는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제가 왜 핀란드인이 아닌 한국인으로 살고 싶다고 느꼈는지 그날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적어주세요. 브라보 감동 스토리는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합니다. 저는 아이나입니다. 핀란드 국적 대형 항공사에서 18년째 근무 중인 수석 사무장이죠. 제 동료들은 저를 얼음 여왕이라고 부릅니다. 차갑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떤 눈보라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핀란드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에게 겨울은 삶의 일부입니다. 생존의 조건이죠. 우리는 걷기 전에 눈을 먼저 배웁니다. 눈 위에서 뒹굴고 눈을 먹고 눈 속에서 잠을 잡니다. 마이너스 30도에서도 학교에 가고 40cm 폭설에도 출근합니다. 이건 자랑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일상입니다. 오늘도 그랬어요. 헬싱키 반타 공항을 출발해 아시아로 향하는 12시간 장거리 비행. 탑승구를 빠져나갈 때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역시나 새하얀 설원이었습니다. 3월 중순인데도 핀란드는 여전히 겨울 한복판이에요. 하지만 활주로는 완벽하게 검은색이었죠. 우리의 제설팀은 세계 최고니까요. 기내 방송을 마치고 조종실로 커피를 가져갔습니다. 기장님은 50대 초반의 베테랑이고 부기장님은 30대 후반의 차세대 에이스예요. 두 분 모두 1만 시간 이상의 비행 경력자입니다. 부기장님이 레이더를 보며 미간을 찌푸립니다. 시베리아 상공에 거대한 저기압이 형성되고 있어요. 이 시즌 최대 규모라고 하네요. 기장님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예상했던 패턴이에요. 매년 이맘때쯤 시베리아 한기가 남하하면서 만들어지는 현상이죠. 경로를 약간 남쪽으로 조정하면 됩니다.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 정도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핀란드 파일럿들은 눈보라 속에서도 시뮬레이터 훈련을 받습니다. 가시거리 제로 상태에서의 착륙, 결빙된 활주로에서의 제동, 블리자드 속 비상 회항. 우리는 이 모든 걸 수백 번 연습해왔어요. 비행 4시간째 기내식 서비스를 마치고 캐빈을 점검하던 중이었습니다. 갤리에서 후배 승무원 엠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선배님, 승객 중에 베이징 환승 예정이신 분들이 불안해하세요. 날씨 때문에 공항이 폐쇄될 수도 있다고 뉴스에 나왔대요. 저는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엠마, 우리가 누군지 잊었어요? 우린 핀란드인이에요. 헬싱키 공항은 연간 200일 이상을 눈 속에서 운영합니다.
베이징이나 도쿄도 마찬가지예요. 대형 공항들은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지만 제 확신은 비행 7시간째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종실에서 호출이 왔어요. 기장님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약간 낮았죠. 아이나 잠깐 올라올 수 있어요? 조종실 문을 열자 레이더 화면이 보였습니다. 거대한 붉은색 덩어리가 중국 북부와 일본 열도를 완전히 뒤덮고 있었어요. 기상 위성 영상을 보니 구름의 두께가 평소의 3배는 되어 보였습니다. 부기장님이 설명했어요. 시베리아 한파가 예상보다 48시간 빨리 남하했어요. 지금 베이징 수도 공항 시간당 적설량이 15cm를 넘어섰대요. 나리타도 비슷한 상황이고요.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을 거예요. 시간당 15cm면 핀란드 기준으론 보통 수준이에요. 우리 반타 공항은 20cm까지도 30분 만에 처리하니까요. 기장님이 고개를 저었어요. 문제는 적설량이 아니에요, 아이나. 아시아 공항들은 이런 폭설에 대한 경험이 부족해요. 장비도 인력도 매뉴얼도 우리와는 다릅니다. 그 순간 교신음이 울렸습니다. 베이징 공항 관제탑에서 온 메시지였어요. 모든 착륙 예정 항공편에 통보합니다. 수도 국제공항 활주로 전면 폐쇄. 재개 시각 미정. 대체 공항으로 회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분 후 나리타 공항에서도 똑같은 메시지가 왔습니다. 저는 그제야 조금 긴장했어요. 핀란드 사람에게 눈은 친구지만 준비되지 않은 곳에선 재난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겐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상하이, 홍콩, 타이페이. 아시아엔 큰 공항이 많으니까요. 기장님이 대체 공항 리스트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캐빈으로 돌아가 승객들을 안심시킬 준비를 했어요. 걱정 마세요. 우린 핀란드인입니다. 눈 따위에 당하지 않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30분 후 그 믿음이 완전히 뒤집힐 줄은 몰랐죠. 교신음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상하이 푸동공항이었어요. 활주로 폐쇄. 제설 작업 중 장비 고장. 재개 시각 최소 6시간 후. 부기장님의 손가락이 화면을 빠르게 움직입니다. 대체 공항 리스트에서 상하이를 지웁니다. 남은 선택지는 홍콩, 타이페이, 그리고 한국의 인천이었어요. 저는 갤리로 돌아왔지만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핀란드에서 18년을 날았지만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어요. 한두 개 공항이 닫히는 건 봤어도 아시아 주요 공항들이 동시에 무너지는 건 상상도 못했죠. 엠마가 다가왔어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배님, 승객들이 계속 물어봐요. 언제 착륙하냐고. 어디로 가냐고. 저는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어요. 곧 기장님이 안내 방송하실 거예요. 우린 전문가들이에요. 엠마, 당신도 프로잖아요. 하지만 제 목소리에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엠마는 그걸 눈치챘을 거예요. 10분 후 홍콩에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가시거리 200m 미만. 착륙 불가. 대기 공역 포화 상태. 기장님의 턱선이 굳어졌어요. 부기장님은 연료 게이지를 확인하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남은 연료로 2시간 30분 비행 가능합니다. 타이페이까지 1시간 50분, 인천까지 2시간 10분. 조종실 안의 공기가 달라졌어요. 전문가들은 말을 아끼지만 그 침묵이 더 무거웠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연료 2시간 30분이라는 건 법적 안전 마진을 포함한 수치라는 걸. 실제로는 그보다 먼저 비상 상태가 된다는 걸. 타이베이 공항 관제탑의 교신을 시도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5분이 지나도 응답이 없었어요. 부기장님이 다른 주파수로 전환했습니다. 비상 채널이었죠. 타이베이 타워, 이쪽은 피네어 357편입니다. 긴급 착륙 허가 요청합니다. 잡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대만 억양의 영어였습니다. 피네어 357편, 현재 송산공항 활주로 전면 폐쇄 상태. 타오 위안 공항도 동일. 시간당 적설량 18cm. 제설 인력 부족. 최소 4시간 대기 필요. 4시간. 우리에겐 2시간 30분밖에 없는데. 기장님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지만 저는 그 밑에 깔린 긴장을 느낄 수 있었어요. 타워, 우리는 연료 상황이 위급합니다. 4시간 대기는 불가능합니다. 송산 타워의 대답은 명확했어요. 이해합니다만 현재 활주로가 50cm 이상 적설 상태입니다. 착륙 시도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인천이나 오키나와로 회항 권고합니다. 조종실 문을 닫고 나왔을 때 제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핀란드 사람은 추위를 두려워하지 않지만 이건 추위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시스템의 문제였습니다. 아시아 대도시 공항들은 최첨단 시설을 자랑했어요. 거대한 터미널, 화려한 면세점, 자동화된 수화물 시스템. 하지만 눈앞에선 모두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제설 장비가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하고 무엇보다 경험이 부족했어요. 핀란드였다면 달랐을 겁니다. 우리 반타 공항은 제설차 80대가 24시간 대기하고 500명의 제설 인력이 3교대로 근무해요. 시간당 20cm 폭설에도 30분 안에 활주로를 개방합니다. 이건 자랑이 아니라 생존의 기술이에요. 하지만 여기는 아시아였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오는 폭설의 거대한 공항들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었어요. 기내로 돌아왔을 때 승객들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불안이 공포로 바뀌고 있었죠. 한 중년 남성이 손을 들었어요. 사무장님, 우리 어디로 가는 겁니까? 베이징 공항 폐쇄됐다면서요? 저는 훈련받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대체 공항으로 안전하게 착륙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제 뒤에서 한 젊은 여성이 스마트폰을 들어 보였어요. 지금 뉴스 보세요. 베이징, 나리타, 상하이, 홍콩 전부 폐쇄됐어요. 타이베이도 마찬가지고요.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기내에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누군가 울기 시작했어요. 아이를 아는 엄마가 승무원을 불렀고 노부부는 서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엠마가 제 옆으로 왔어요. 그녀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선배님,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저는 그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확신에 찬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교신음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오키나와 나하공항이었어요. 나하 활주로 임시 폐쇄. 횡풍 초속 25m. 착륙 위험. 부기장님의 목소리가 인터폰을 통해 들렸습니다. 아이나 조종실로. 저는 다시 조종실 문을 열었어요. 기장님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처음으로 흔들림을 봤어요. 남은 선택지는 인천뿐입니다. 연료 게이지가 노란색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1시간 50분. 인천까지 정확히 2시간 10분 거리. 부기장님이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최적 속도로 비행하면 도착 시 연료 잔량 12분. 법적 최소 기준은 30분입니다. 기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인천의 비상 상황을 통보합니다. 그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지금도 기억해요. 30년 경력의 베테랑 기장이 처음으로 비상 선언을 하려는 순간을. 인천타워, 이쪽은 피네어 357편입니다. 연료 비상 상태 선언합니다. 긴급 착륙 허가를 요청합니다. 무전기에서 잡음이 들렸어요. 1초, 2초, 3초. 침묵이 영원처럼 길었습니다. 그리고 또렷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한국식 억양의 영어였습니다. 피네어 357편 인천타워입니다. 우리는 열려 있습니다. 24시간 내내. 인천타워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활주로 34일 스탠바이. 현재 풍속 초속 12m, 가시거리 800m. 진입 가능합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제 귀를 의심했어요. 베이징, 나리타, 상하이, 홍콩, 타이베이. 아시아 최대 공항들이 모두 무릎 꿇은 이 폭설 속에서 인천이 열려 있다고요? 기장님도 똑같이 생각한 것 같았어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인천타워 확인합니다. 현재 귀 공항의 적설 상황은 어떻습니까? 시간당 17cm입니다. 하지만 활주로는 클리어 상태 유지 중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기장님이 기상위성 데이터를 확인했어요. 인천 상공의 구름 두께는 다른 지역과 똑같았습니다. 시간당 17cm면 나리타보다 더 심한 수준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제설 속도가 적설 속도를 따라잡는다는 건 핀란드 공항에서나 가능한 일이니까요. 그것도 수십 년간 축적된 노하우와 장비가 있어야만 가능한. 기장님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인천타워 혹시 활주로 일부 구간만 개방 상태입니까? 음성에서 웃음기가 섞여 나왔어요. 아니요, 전체 구간입니다. 3,750m 풀 랭스. 제설차 45대가 8분 간격으로 순환 중입니다. 착륙 3분 전 마지막 스윕 완료 예정입니다. 저는 그 숫자를 머릿속으로 계산했어요. 제설차 45대가 8분 간격 순환. 헬싱키 반타 공항의 표준 프로토콜과 거의 똑같은 수준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빠를 수도 있었어요. 부기장님이 속삭였습니다. 믿을 수 있을까요? 기장님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연료 게이지를 봤습니다. 1시간 45분.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인천타워 진입을 시작하겠습니다. 로저. 활주로 34일 클리어드 투 랜드. 환영합니다. 핀에어 357편. 마지막 그 한마디가 이상했어요. 환영합니다. 비상 상황에서 관제사가 환영 인사를 한다고요? 보통은 차가운 프로토콜 멘트만 오가는데 비행기가 방향을 틀었습니다. 한반도를 향해. 저는 캐빈으로 돌아가 승객들에게 안내 방송을 해야 했어요. 승객 여러분, 저희는 곧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할 예정입니다. 한 승객이 손을 번쩍 들었어요. 인천도 폐쇄된 거 아니에요? 뉴스에는 한국도 폭설이라고 나왔는데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사실 저도 확신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승무원은 불안을 보여선 안 됩니다. 인천공항은 정상 운영 중입니다. 안전하게 착륙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의문이 꼬리를 물었어요. 정말 가능한 일인가? 다른 공항들은 왜 못하는 걸 인천만 할 수 있는 건가? 30분이 지났습니다. 비행기는 서해 상공에 진입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 위로 눈구름이 깔려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회색 담요 같았죠. 조종실에서 교신이 이어졌습니다. 핀에어 357편 고도 12,000피트로 하강하십시오. 인천 어프로치 레이더 접촉 중입니다. 부기장님이 화면을 확인했어요. 레이더에 다른 항공편들이 보입니다. 에미레이트, 루프트한자, 싱가포르 항공. 모두 인천으로 몰리고 있어요. 아시아 전역의 비행기들이 단 하나 열려있는 공항으로 집결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폭풍 속 등대를 향해 모여드는 배들처럼. 기장님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이 트래픽 양을 어떻게 처리하지? 인천타워가 답했어요. 목소리에 여유가 있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활주로 4개 모두 가동 중입니다. 평균 착륙 간격 90초 유지 중. 현재 대기 항공편 37대 순차 착륙 진행 중입니다. 90초 간격. 저는 숨이 막혔어요. 이건 정상 날씨에서나 가능한 간격이에요. 폭설 속에서 이 속도를 유지한다는 건. 부기장님이 중얼거렸습니다. 미친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천재들이거나. 고도 8,000피트. 비행기가 구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창밖이 하얗게 변했어요. 눈발이 세차게 유리창을 때렸습니다. 시간당 17cm 나리타를 무너뜨린 그 폭설 속을 우리는 뚫고 내려가고 있었어요. 기내가 조용해졌습니다. 승객들도 긴장한 게 느껴졌어요. 엠마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선배님, 정말 괜찮을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제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고도 5,000피트. 여전히 구름 속이었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고도 3,000피트. 눈발이 더 거세졌습니다. 고도 2,000피트. 그리고 갑자기 구름이 걷혔습니다. 창밖으로 세상이 펼쳐졌어요. 온 세상이 하였습니다. 건물도 도로도 들판도 모두 눈에 덮여 있었어요. 하지만 단 한 곳만은 달랐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활주로. 그곳만은 완벽하게 검은색이었어요. 마치 하얀 캠퍼스 위에 그어진 검은 선처럼. 눈 한 점 없이 깨끗한 아스팔트.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것까지 보였어요. 기장님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저건
부기장님이 쌍안경을 들었어요.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설차가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활주로 옆으로 거대한 차량들이 일렬로 늘어서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마치 군대의 행진처럼 정확한 대형을 유지하며 한치의 빈틈도 없이. 그리고 그 뒤를 따라 또 다른 차량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교대조였어요. 쉬지 않고 멈추지 않고 계속 움직이는 시스템. 인천타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피네어 357편 파이널 어프로치. 활주로 컨디션 체크 완료. 그립 개수 0.6 이상. 안전합니다.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아요. 18년 경력의 핀란드 승무원이 눈의 나라에서 태어나고 자란 제가, 겨울의 전문가라고 자부했던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 앞에서 완전히 압도당한 그 순간을요. 랜딩 기어가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도 1000피트. 비행기가 최종 접근 경로에 진입했어요. 저는 점프 시트에 앉아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눈발은 여전히 거셌어요. 와이퍼가 미친 듯이 움직여도 유리창이 계속 하얗게 덮였습니다. 하지만 활주로는 달랐어요. 저 검은 아스팔트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스스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눈이 내리는 족족 사라졌어요. 아니, 정확히는 누군가 즉시 치우고 있었죠. 고도 500피트. 활주로 끝단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그 광경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었어요. 활주로 양옆으로 제설차들이 완벽한 비자 대형을 이루며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한 팀이 작업을 끝내고 빠져나가면 즉시 다음 팀이 진입했어요. 단 5초의 공백도 없이. 헬싱키 반타 공항에서 18년을 일하며 수백 번 봤던 그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달랐어요. 속도가, 정밀도가 모든 게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기장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랜딩 체크 컴플릿. 바퀴가 아스팔트에 닿았습니다. 부드러운 충격. 그리고 역추진 엔진의 굉음. 활주로 표면이 완벽했어요. 미끄러짐이 전혀 없었습니다. 마치 한여름 맑은 날 착륙하는 것 같았죠. 부기장님이 중얼거렸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마찰 계수가 정상치예요. 저는 핀란드 공항의 겨울 운영 매뉴얼을 떠올렸어요. 우리는 활주로 마찰 계수를 시간마다 측정합니다. 0.4 이하면 착륙 제한, 0.3 이하면 폐쇄가 원칙이죠. 인천은 0.6 이상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폭설 속에서요. 비행기가 속도를 줄이며 유도로로 진입했습니다. 그때 창밖으로 한 무리의 차량들이 보였어요. 제설차 12대가 일렬로 늘어서서 우리가 막 지나온 활주로로 진입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비행기가 완전히 빠져나가기가 무섭게. 엠마가 숨을 삼켰어요. 선배님, 저거 봐요. 제설차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한 대형을 유지하며 마치 발레 무용수들처럼 정교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동시에 움직였어요. 그리고 그 뒤로 또 다른 팀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꺼냈어요. 활주로 길이 3750m. 제설차 속도 시속 30km. 12대가 동시 작업하면 한 번 수입하는데 약 7분 30초. 헬싱키 반타 공항은 같은 작업에 12분이 걸렸어요. 우리가 세계 최고라고 자랑했던 그 시스템이요. 인천은 우리보다 40% 빨랐습니다. 비행기가 게이트를 향해 천천히 이동했어요. 창밖으로 공항 전체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터미널 주변 주차장, 유도로, 심지어 잔디밭까지. 모든 곳에서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수백 대의 차량과 수천 명의 인력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제설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전쟁이었어요. 눈과의 전쟁. 그리고 인천은 이기고 있었습니다. 엠마가 물었어요. 선배님, 핀란드도 이렇게 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우린 이렇게 많은 인력을 동시에 투입하지 않아. 효율성 때문에. 그럼 인천은 비효율적인 거예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쓴 웃음이었지만요. 아니야, 엠마. 이게 진짜 효율이야. 결과의 효율. 핀란드는 비용의 효율을 따지지. 한국은 시간의 효율을 따지는 거야.
그 차이가 이 상황을 만든 거였어요. 베이징, 나리타, 상하이는 비용을 계산하다가 멈췄고, 핀란드는 노조 규정을 확인하다가 멈췄고, 인천은 그냥 움직였습니다. 게이트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차가운 공기가 들어올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보딩 브릿지가 난방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폭설 속에서요. 저는 터미널로 내려가는 복도를 걸으며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유리창에 성에가 하나도 없었어요. 바닥에 물기도 없었습니다. 난방과 환기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죠. 헬싱키 공항도 잘 관리되지만 이 정도는 아니에요. 겨울철에는 터미널 입구에 항상 물웅덩이가 생기고 복도 곳곳에 젖은 발자국이 남죠. 여기는 달랐습니다. 마치 폭설 따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완벽했어요. 조종실에서 기장님과 부기장님이 나왔습니다. 두 분 다 멍한 표정이었어요. 기장님이 제게 말했습니다. 아이나 막 지상 직원과 얘기했어요. 여기 제설 시스템 들어봤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죠. 활주로 밑에 열선이 깔려 있대요. 3,750m 전체 구간에. 노면 온도를 영상 5도로 유지한다고 하더군요.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활주로 열선.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비용 때문에 어느 나라도 시도하지 않는 방식이었습니다. 핀란드는 화학 제설제를 써요. 염화칼슘으로 어는점을 낮추죠. 효과적이고 경제적이니까요. 환경 문제가 있긴 하지만 겨울 6개월을 견디려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한국은 다른 길을 택했던 거예요. 더 비싸지만 더 확실한 길을요. 부기장님이 덧붙였습니다. 제설차도 특수 제작이래요. 일반 제설차는 시속 25km가 한계인데 인천 제설차는 35km로 작업할 수 있대요. 그것도 정밀도를 유지하면서요. 저는 계산을 다시 했어요. 속도 40% 증가, 활주로 열선으로 제적설 방지, 그리고 인력 투입의 규모. 이건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철학이었어요. 멈추지 않겠다는 철학. 어떤 상황에서도 문을 열어두겠다는 의지. 저는 18년간 핀란드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는 눈의 전문가니까요. 세계 최고니까요.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이 우리보다 위에 있다고. 창밖으로 다시 활주로가 보였어요. 또 다른 비행기가 착륙하고 있었습니다. 에미레이트 항공기였죠. 그리고 그 뒤로 루프트한자가 대기 중이었어요. 90초 간격. 폭설 속에서 밤낮 없이 저는 엠마를 돌아봤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많겠어. 비행기가 완전히 멈췄습니다. 엔진음이 잦아들고 기내에 고요가 찾아왔어요. 저는 안전벨트 사인이 꺼지기를 기다렸습니다. 보통 게이트 도착 후 최소 3분은 걸려요. 지상 직원과 교신하고 도어 개방 허가를 받고 보딩 브릿지를 연결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핀란드는 정확합니다. 매뉴얼대로 움직이죠. 3분이면 3분, 5분이면 5분. 그게 안전이고 전문성이니까요. 하지만 안전벨트 사인이 꺼진 건 1분도 안 돼서였습니다. 엠마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선배님 벌써요? 브릿지 연결도 안 됐는데. 저도 의아했습니다. 앞쪽 도어로 걸어가는데 이미 문이 열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멈췄습니다. 문 밖에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흰색 방역복을 입은 직원 셋, 주황색 작업복을 입은 직원 5, 그리고 정장을 입은 관리자 1명. 총 9명이 카트 4대를 끌고 서 있었습니다. 핀란드였다면 이런 상황에서 지상 직원 1~2명이 와서 탑승교 확인하고 돌아갔을 거예요. 승객들은 터미널로 이동한 뒤 스스로 알아서 움직이죠. 그게 효율적이니까요. 여기는 달랐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성이 한국어로 인사했어요. 그러고는 서툰 영어로 말했습니다. 환영합니다. 힘든 비행이셨죠? 따뜻한 것 준비했습니다. 그가 손짓하자 직원들이 카트를 밀고 기내로 들어왔어요. 첫 번째 카트에는 캔커피가 가득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커피. 직원들이 승객 한 명 한 명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카트에는 핫팩이 담겨 있었습니다. 손난로예요.
개봉하면 즉시 따뜻해지는 일회용 핫팩. 직원들이 노약자와 어린이에게 먼저 건넸습니다. 세 번째 카트에는 따뜻한 우유팩과 주스, 그리고 비스킷이 있었어요. 아이들을 위한 거였죠. 네 번째 카트에는 담요가 쌓여 있었습니다. 두툼한 양털 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숨이 막혔어요. 이건 매뉴얼에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어떤 항공 운영 교범에도 나오지 않는 장면이었어요. 핀란드 공항은 효율적입니다. 승객이 내리면 청소팀이 들어가고 다음 승객이 탑승하죠. 시스템이 돌아가요. 완벽하게. 하지만 차갑게. 여기는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이건 사람이었습니다. 한 직원이 제게 캔커피를 건넸습니다. 손에 닿는 순간 온기가 전해졌어요. 많이 놀라셨죠? 괜찮습니다. 이제 안전해요.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18년간 수천 번의 비행을 했어요. 수백 번의 지연과 결항을 경험했죠. 하지만 단 한 번도 공항 직원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괜찮다고, 안전하다고. 우리는 항상 승객을 안심시켰지만 우리 자신은 누구도 안심시켜주지 않았어요. 우린 전문가니까요. 전문가는 스스로 알아서 하는 거니까요. 하지만 지금 이 한국인 직원은 저를 승객으로 봐주고 있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라 사람으로요. 기내 곳곳에서 승객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고맙습니다. 생크유. 따뜻해요. 한 노부부가 핫팩을 받아들고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젊은 엄마가 아기에게 따뜻한 우유를 먹이며 눈물을 닦았어요. 엠마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그녀도 캔커피를 들고 있었어요. 선배님, 이거 누가 준비한 거예요? 우리 도착 시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었잖아요. 저는 카트를 다시 봤습니다. 캔커피가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최소 200개는 되어 보였죠. 핫팩은 더 많았고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건 우리만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오늘 이 공항에 긴급 착륙한 모든 항공편을 위한 거였습니다. 37대의 비행기, 수천 명의 승객. 누군가 몇 시간 전에 지시를 내렸을 거예요. 커피를 준비하라고, 핫팩을 사오라고, 담요를 꺼내라고, 비용 계산도 없이, 승인 절차도 없이, 그냥 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 정장 입은 남성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명찰에는 여객 서비스팀 김민준 차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사무장님, 승객 중에 특별히 케어가 필요한 분 계십니까? 노약자나 환자분들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78세 할머니 한 분이 계세요. 당뇨 환자시고 약을 드셔야 하는데. 김 차장이 즉시 무전기를 꺼냈어요. 의료팀 대기 부탁드립니다. 당뇨 환자분 계십니다. 약과 따뜻한 물 준비해 주세요. 30초도 안 돼서 의료팀이 도착했습니다. 간호사 2명이 의료 가방을 들고 기내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할머니께 직접 다가가 혈당을 측정하고 약을 챙겨드렸습니다. 핀란드였다면 승객이 터미널 의무실로 걸어가야 했을 거예요. 아니면 직접 약국을 찾아가야 했겠죠. 시스템상 그게 맞으니까요. 여기선 의료진이 승객에게 왔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다른 게이트에도 똑같은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주황색 작업복 입은 직원들이 카트를 끌고 비행기마다 들어가고 있었어요. 37대의 비행기, 37개 팀. 동시에 엠마가 속삭였습니다. 이 사람들 언제 퇴근해요? 저는 김 차장의 얼굴을 봤습니다. 그의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어요. 피곤해 보였죠. 하지만 미소는 지우지 않고 있었습니다. 한 승객이 그에게 물었어요. 당신들 오늘 몇 시간 일한 거예요? 김 차장이 시계를 봤습니다. 14시간쯤이요. 오전 8시에 출근했습니다. 지금 밤 10시였어요. 그럼 언제 끝나요? 그가 웃었습니다. 모든 손님들이 안전하게 자리 잡으시면요. 핀란드 공항 직원이었다면 8시간 근무하고 칼퇴했을 거예요. 노조 규정이니까요. 초과 근무는 사전 승인이 필요하고 수당 계산도 정확하게 하죠. 한국은 규정보다 사람을 먼저 봤습니다. 저는 캔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달콤하고 따뜻했습니다. 몸이 녹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진짜로 녹는 건 몸이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이었어요. 18년간 쌓아온 차가운 전문성, 효율성이라는 이름의 무감각함, 시스템이라는 핑계로 외면했던 인간적인 온기. 그 모든 게 지금 이 따뜻한 캔커피 하나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엠마를 봤어요. 그녀도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죠. 선배님,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핀란드로 돌아가서 이렇게 하자고 제안하면 뭐라고 할까요? 비용이 너무 든다고 할까요? 매뉴얼에 없다고 할까요? 아마 그럴 거예요. 하지만 한국은 했습니다. 매뉴얼을 넘어서서 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그냥 해야 한다고 믿었으니까. 김 차장이 마지막으로 방송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터미널로 안내하겠습니다. 천천히 움직이셔도 됩니다.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다릴 수 있다.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핀란드는 기다리지 않아요. 효율성이 떨어지니까요. 다음 스케줄이 있으니까요. 한국은 기다렸습니다. 사람이 먼저니까요. 저는 캔커피 캔을 꼭 쥐었어요. 아직도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기술이 사람을 구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구한다는 걸요. 터미널로 향하는 복도를 걷고 있었습니다. 승객들이 줄지어 이동하고 있었어요. 모두들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뒤쪽에서 아이의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즉시 돌아봤습니다. 한 소년이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어요. 7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몸을 앞뒤로 흔들며 소리를 질렀죠. 싫어요. 싫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소년의 어머니가 다급하게 아이를 안으려 했지만 아이는 더 격하게 반응했습니다. 팔을 휘두르며 밀쳐냈어요. 저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 18년 경력 동안 기내에서 여러 번 봤던 케이스였어요. 예정에 없던 회항, 낯선 공항, 갑작스러운 변화. 이 모든 게 아이에게는 견딜 수 없는 스트레스였을 겁니다. 저는 훈련받은 대로 움직였어요. 아이에게 천천히 다가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안전해요. 천천히 숨을 쉬어봐요. 하지만 아이는 귀를 막았어요. 눈을 질끈 감고 계속 몸을 흔들었죠. 싫어요. 여기 싫어요. 무서워요. 핀란드 항공사 매뉴얼에는 이런 상황 대응법이 나와 있어요. 차분하게 말하기, 물리적 거리 유지하기, 부모와 협력하기, 그리고 필요하면 의료진 호출하기. 저는 전부 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통하지 않았어요. 아이의 어머니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이 아이는 루틴이 깨지면 이렇게 돼요. 헬싱키로 가는 비행기였는데 갑자기 바뀌어서 제가 미리 설명을 못해서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도 아이도 잘못이 없었어요. 폭설이 잘못이고 상황이 잘못이었죠. 엠마가 담요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아이 옆에 담요를 조심스럽게 펼쳐놓았어요. 시각적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요. 하지만 아이는 담요를 발로 밀어냈습니다. 김 차장이 달려왔어요. 그의 표정에도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의료팀을 부를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더 많은 낯선 사람이 오면 아이는 더 패닉 상태에 빠질 거였습니다. 아이는 계속 울부짖었어요. 주변 승객들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어떤 이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죠. 저는 18년 경력의 수석 사무장이었습니다. 수백 번의 위기를 관리했어요. 의료 비상사태, 난동 승객, 기상 악화. 모든 걸 매뉴얼대로 처리해왔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완전히 무력했습니다. 매뉴얼이 통하지 않았어요. 전문성이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차가운 효율성으론 이 아이의 마음에 닿을 수 없었어요. 그때였습니다. 한 여성이 복도 한쪽에서 걸어왔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한국인 여성이었습니다. 회색 유니폼을 입고 있었어요. 청소 직원이었죠. 그녀는 카트를 멈추고 아이를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왔어요. 저는 그녀를 막으려 했어요. 더 많은 사람이 다가가면 상황이 악화될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제 눈을 잠깐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어요. 전문성이 아니라 본능, 매뉴얼이 아니라 경험. 어머니의 눈빛이었습니다. 그녀는 아이 앞 2미터 지점에서 멈췄어요.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차갑고 딱딱한 터미널 바닥에, 주저없이.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핀란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이었어요. 공항 직원이 승객 앞에서 무릎을 꿇다니. 그것도 청소 직원이. 업무 매뉴얼에도 없고 요구받지도 않은 행동을요. 그녀는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말없이 그냥 기다렸어요. 아이가 손가락 사이로 그녀를 흘끔 봤습니다. 여성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한지 봉투였어요. 접어서 만든 전통 포장지 같았습니다. 그녀가 봉투를 열자 달콤한 냄새가 났어요. 약과였습니다. 한국 전통 과자. 집에서 직접 가져온 것 같았어요. 그녀는 약과 하나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아이 쪽으로 살짝 밀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냥 미소만 지었죠. 아이가 울음을 멈췄습니다. 호기심 어린 눈으로 약과를 봤어요. 여성이 하나를 집어 자기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표정을 지었죠. 맛있다고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아이가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여성은 기다렸어요. 아이가 스스로 선택할 때까지. 아이의 손가락이 약과에 닿았습니다. 집어서 입에 넣었어요. 달콤한 맛이 퍼졌을 거예요. 낯선 공항에서 무서운 상황에서 유일하게 달콤한 것. 아이가 여성을 똑바로 봤습니다. 눈물 자국이 얼굴에 남아 있었지만 울음은 그쳤어요. 여성이 한국어로 나직이 말했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아. 아이는 한국어를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목소리의 온기는 이해했습니다. 진심은 언어를 넘어서니까요. 여성이 아이에게 한지 봉투를 건넸어요. 아이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또 하나를 꺼냈죠.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서 있었습니다. 18년 경력의 전문가가 하지 못한 일을 한 사람의 진심이 해낸 순간을요. 그때 여성이 저를 봤습니다. 그리고 옆자리를 손으로 톡톡 두드렸어요. 함께 앉으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였어요. 수석 사무장이 바닥에 무릎을 꿇다니. 유니폼이 더러워질 텐데. 다른 승객들이 보고 있는데. 하지만 제 다리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저도 무릎을 꿇었어요. 차가운 바닥이 무릎에 닿았습니다. 아이가 저를 봤어요. 그리고 약과 하나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18년 동안 쌓아온 차가운 전문성, 효율성이라는 갑옷. 그 모든 게 무너졌어요. 저는 약과를 받았습니다. 입에 넣었죠. 달콤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맛이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그 여성에게 말했어요. 생크유. 생크유 소머치. 여성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다고요. 핀란드에서는 당연하지 않았어요. 매뉴얼에 없으니까요. 업무 범위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당연했습니다. 사람이 먼저니까요. 김 차장이 다가와 그 여성에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존경의 표시였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최첨단 활주로도 열선 시스템도 제설차 45대도 아니었어요. 한국의 진짜 힘은 이거였습니다. 한 사람을 향한 진심, 바닥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용기, 집에서 가져온 과자 하나로 마음을 녹이는 온기. 저는 얼음의 나라에서 왔어요. 차가운 이성의 소유자였죠.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완전히 녹아내렸습니다. 한 사람의 진심 앞에서요. 터미널 입국장으로 들어섰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어 있었어요. 보통 이 시간이면 공항은 조용해집니다. 야간 근무 최소 인력만 남고 대부분의 상점과 시설이 문을 닫죠. 핀란드 공항도 마찬가지예요. 밤 10시 이후엔 필수 인력만 남고 나머지는 퇴근합니다. 하지만 인천은 달랐습니다. 터미널 전체가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그리고 수백 명의 직원들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니, 움직인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임시 숙소 배정 데스크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어요. 직원들이 노트북을 두드리며 승객들을 호텔로 배정하고 있었죠. 한 명당 처리 시간 2분. 쉬지 않고 계속. 한 젊은 여직원이 책상 밑에 작은 쿠션을 깔고 앉아 있었어요. 의자가 부족했던 거죠. 하지만 그녀는 불평하지 않고 계속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엠마가 제 팔을 잡았어요. 선배님, 저 사람들 봐요. 그녀가 가리킨 곳엔 휴게실 같은 공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휴게실이 아니었어요. 그건 직원들의 임시 대기실이었죠. 소파에 직원들이 쪽잠을 자고 있었어요. 정장 입은 관리자, 작업복 입은 지상직, 유니폼 입은 안내 직원. 모두 뒤섞여서 15분, 20분씩 눈을 붙이고는 다시 일어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교대조가 아니었어요. 같은 사람들이 계속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일하고 쪽잠 자고 다시 일하고. 저는 한 관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명찰에는 여객 운영팀 박성호 부장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눈 밑 다크서클이 심했습니다. 실례지만 몇 시간 근무하신 겁니까? 그가 피곤한 미소를 지었어요. 오전 7시부터요. 폭설 예보 나오자마자 비상 소집됐습니다. 지금 밤 11시가 넘었어요. 16시간이 넘는 근무였습니다. 언제 퇴근하십니까? 박 부장이 창밖을 봤어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호텔로 가시면요. 아마 새벽 2시쯤? 새벽 2시면 19시간 근무였습니다. 핀란드였다면 불가능했어요. 노조 규정상 1일 최대 근무 시간은 12시간입니다. 초과하려면 사전 승인과 할증 수당이 필요하죠. 그리고 다음 날은 무조건 휴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아무도 규정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박 부장이 저를 똑바로 봤어요. 그의 눈빛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흔들림은 없었습니다. 우리 공항에 오신 손님이니까요. 그 한마디였어요. 다른 설명도 거창한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냥 손님이니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핀란드에서 승객은 고객입니다. 서비스의 대상이죠. 우리는 계약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들은 요금을 지불합니다. 명확하고 효율적인 관계예요. 하지만 한국에서 승객은 손님이었습니다. 집에 온 손님. 그리고 한국인들은 손님을 위해서라면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계속 움직였어요. 한 직원이 커피 카트를 끌고 지나갔습니다. 무료로 나눠주는 커피였어요. 다른 직원이 담요를 들고 노약자들에게 나눠주고 있었죠.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공항 곳곳에 임시 침대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간이 침대가 아니라 제대로 된 접이식 침대였습니다. 베개와 이불까지 갖춰져 있었죠. 엠마가 한 직원에게 물었어요. 이거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근처 호텔에서 빌려왔어요. 1시간 만에 200개 확보했습니다. 1시간 만에 200개. 누군가 호텔들에 전화했을 거예요. 사정했을 거고. 트럭을 보내서 실어 나르고. 설치하고. 비용 계산도 하지 않고. 승인 절차도 기다리지 않고. 그냥 필요하니까 했던 겁니다. 저는 한쪽 구석으로 걸어갔어요. 거기엔 어린이 놀이 공간이 임시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장난감과 색연필, 그림책들이 놓여 있었죠. 아까 그 자폐 스펙트럼 소년이 거기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요. 한국인 직원 한 명이 옆에 앉아서 함께 색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직원의 업무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냥 아이의 친구였습니다. 제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엠마가 제 손을 잡았어요. 선배님, 저 핀란드로 돌아가기 싫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핀란드는 완벽했어요. 시스템이 작동하고 규정이 지켜지고 모든 게 효율적이었죠. 하지만 차갑기도 했어요. 한국은 비효율적으로 보였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투입되고 너무 많은 비용이 들고 규정을 넘어서는 일들이 일어났죠.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저는 김 차장을 찾았어요. 그가 여전히 뛰어다니며 승객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를 불렀습니다. 차장님. 그가 돌아봤어요. 당신들은 기술이 아니라 기적을 만들고 있어요. 그가 웃었습니다. 겸손한 웃음이었죠.
아니에요. 우린 그냥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해야 할 일. 핀란드에서 해야 할 일은 매뉴얼에 적혀 있었어요. 명확하고 정확하게. 한국에서 해야 할 일은 마음에 적혀 있었습니다. 사람을 향한 마음에요. 새벽 1시가 되었습니다. 저와 엠마도 배정받은 호텔로 이동할 시간이었어요. 마지막으로 터미널을 돌아봤습니다. 여전히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직원들이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들은 내일 아침에도 출근할 겁니다. 피곤한 몸으로요. 하지만 미소는 지우지 않고요. 왜냐하면 또 다른 손님이 올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9시. 인천공항은 다시 맑았습니다. 밤새 내린 눈은 이미 치워져 있었어요. 활주로는 여전히 검은색이었고 터미널 주변은 깨끗했습니다. 마치 어젯밤의 폭설이 거짓말처럼요. 하지만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밤새 움직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게이트로 향하는 길에 어제 그 청소 직원 여성을 다시 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복도를 닫고 있었어요. 밤샘 근무를 했을 텐데도 미소를 잃지 않고 있었죠. 저는 다가가서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어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녀가 손을 저었어요. 아니에요. 아이가 괜찮아져서 다행이에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또 작은 한지 봉투를 꺼냈습니다. 약과가 몇 개 더 들어 있었어요. 비행기에서 드세요. 긴 여행이잖아요. 제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참을 수가 없었어요. 18년간 전 세계를 날았습니다. 수십 개 나라, 수백 개 도시. 최고급 호텔에서 묵고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VIP 라운지를 이용했죠. 하지만 집에서 가져온 과자 몇 개만큼 따뜻한 건 없었습니다. 탑승구로 가는 길에 김 차장을 만났어요.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지만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잘 쉬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은요? 몇 시간이나 주무셨어요? 3시간쯤이요. 충분해요. 거짓말이었죠. 하지만 그는 웃고 있었습니다. 안전한 여행 되세요, 사무장님. 다음에 또 오세요. 다음에 또 오라니. 폭설 때문에 비상 착륙했던 공항에 다시 오라고요. 하지만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꼭 올게요.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좌석에 앉자 엠마가 옆에 왔어요. 그녀의 손에 작은 노트가 들려 있었습니다. 선배님, 저 어젯밤에 다 적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우리한테 해준 것들이요. 33가지나 돼요. 33가지. 매뉴얼에 없던 것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규정을 넘어선 것들. 저는 제 가방에서 비행 일지를 꺼냈습니다. 18년간 기록해온 일지예요. 날씨, 운항시간, 특이사항. 모두 사실만 적는 공식 문서였죠. 하지만 오늘만큼은 다르게 쓰고 싶었습니다. 펜을 들었어요. 그리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나는 눈을 치우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기술을 보았다. 18년간 나는 핀란드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졌다. 우리는 눈의 전문가이고 효율의 달인이고 시스템의 완성자라고 믿었다. 하지만 인천공항에서 나는 깨달았다. 완벽한 시스템보다 강한 것은 한 사람을 향한 진심이고 최첨단 기술보다 따뜻한 것은 집에서 가져온 과자 한 봉지이고 매뉴얼보다 아름다운 것은 바닥에 무릎 꿇는 용기라는 것을. 한국 사람들은 묻지 않았다. 규정이 뭐죠? 비용이 얼마죠? 우리 책임인가요? 그들은 그냥 했다. 해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 45대의 제설차가 8분마다 활주로를 훑었다. 활주로 및 열선이 밤새 돌아갔다. 수백 명의 직원이 19시간을 쉬지 않고 일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다. 한 청소 직원이 자기 주머니에서 과자를 꺼냈다. 패닉 상태의 아이를 위해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그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게 한국이었다. 나는 얼음의 나라에서 왔다. 합리성과 효율성의 나라에서. 하지만 이곳에서 나는 완전히 녹아내렸다. 한 나라의 진짜 힘은 GDP가 아니다. 첨단 기술도 아니다. 진짜 힘은 밤 11시에도 승객을 손님이라 부르는 마음이고 새벽 2시까지 자리를 지키는 책임감이고 낯선 이의 아이를 내 아이처럼 보듬는 온기다. 나는 오늘 기적을 봤다.
폭설 속에서도 멈추지 않은 활주로의 기적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포기하지 않은 마음의 기적을. 대한민국. 당신들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제설 시스템을 가졌다. 하지만 그보다 더 위대한 건 세계에서 가장 따뜻한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다. 헬싱키로 돌아가는 이 비행기 안에서 나는 다짐한다. 나도 매뉴얼을 넘어서겠다고. 효율보다 사람을 먼저 보겠다고. 규정보다 마음을 앞세우겠다고.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핀란드로 가져가겠다고. 감사합니다, 인천공항.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당신들은 단순히 우리를 안전하게 착륙시킨 게 아니라 내 인생을 착륙시켰다. 차갑게 얼어붙었던 내 마음을 녹였다. 그리고 진짜 전문가가 무엇인지 가르쳐 줬다. 핀란드 항공 수석 사무장 아이나 라우타바라. 펜을 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엠마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녀도 울고 있었죠.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인천공항이 점점 작아졌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점점 커졌습니다. 저 아래서 누군가 또 눈을 치우고 있을 거예요. 누군가 커피를 나눠주고 있을 거고, 누군가 무릎을 꿇고 있을 겁니다. 한 사람을 위해서요.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이유였습니다. 하늘 위로 올라오며 마지막으로 한국 땅을 봤어요. 작별 인사 대신 속삭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당신들 덕분에 저는 이제 더 나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비행기는 구름 속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눈의 나라 핀란드 승무원이 한국에서 무릎을 꿇은 이유. 그건 기술 앞에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 앞에서였습니다. 진심 앞에서였습니다. 지금까지 핀란드 승무원 아이나의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브라보 감동 스토리는 더욱 감동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